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볼게요. 자, 목차를 먼저 볼게요. 목차.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왜 굳이 나눠야 되느냐? 구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런 이익이 있어서 구별해야 된다 치면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애매하지 않느냐? 그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역시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설 판례, 많은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를 보고요. 자, 이제 이렇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대부분 문제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사례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그런 부분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 영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때 아니고서는 사실 공법관계, 사법관계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많이 논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서설. 자,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공법, 사법.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렇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미법계 국가는 사법 하나로만 치다 보니까 공법이라는 거 따로 빼놓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됐을 때 그걸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국가 의제 이론, 무슨 이론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행정법이다. 이제 국가 등의 행정 주체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 자, 행정 주체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작용법적 관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행정법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행정법 과목 이름도 행정법이야. 행정법. 근데 행정법이라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법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이 행정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민법. 자, 민법이 있고 자, 민법에 대해서 민사특별법으로 많은 법들이 또 있어요. 뭐 무슨 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임대차 보호법 등등등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 그밖에 나머지 기타 법률들 포함하고 자, 이건 실체법이고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형법. 자, 형법이 있고 형법에 관한 일반법이고 나머지 기타 밖에 여러 가지 폭처법, 특가법, 아청법 등등 많은 특별 형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법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자, 그럼 행정법도 마찬가지로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을 거 아니냐? 네, 행정소송법이 있는 건 맞아요. 행정소송법이 있는 건 맞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행정법 왜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느냐? 자, 행정에 관한 많은 법들, 행정에 관한 이름이 정말 개별적이에요. 2,000개 가까이 되는 법들 중에 사실 대부분의 법이 다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 행정에 관한 법들 중 공통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으로 공부합니다. 그거고 실제로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니 다른 법과 다르게 이렇게 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들인데 왜 제대로 된 민법이나 형법 같은 기본법이 없단 말이냐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 행정기본법이 바로 자, 민법, 형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찾아보면 행정법이란 법이 없어. 대신에 행정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부조직법, 뭐 온갖 법들, 법원조직법, 그 밖에 도로법, 건축법, 온갖 법들, 도로교통법, 온갖 법들이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이제 행정에 관한 법들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묶어서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민법, 형법들을 만든 것이 행정기본법이 있다더라. 행정기본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행정법은 없다. 없다. 자, 어쨌든 이런 행정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 둘 사이의 법률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법에 속한다. 자, 개인들끼리의 관계를 해결하는 법은 사법. 자,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본다면은 결국 행정법도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죠. 자, 하지만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또 행정 주체가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하는 형식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자,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이렇게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구별 실익을 볼게요. 자, 두 개를 구별하면 뭐 왜 구별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법규가 차이가 있어요. 자, 사법관계라면은
사법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관계.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자, 그 계약을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갖다가 뭐 해지한다 등등 이런 때 사법 민법이 적용되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자유롭게 누구랑 계약을 맺을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공법관계에는 공법이 적용된다. 헌법,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법들, 행정기본법을 비롯해서 그런 법들이 적용이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는 누구랑 거래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나 이 물건 쟤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개인 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는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나 쟤한테 세금 많이 때려야지, 내 마음대로 때려야지,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 법에 따라서만 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재판도 차이가 있어요. 자, 사법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다. 이거 내 땅인데 제가 내 땅에다가 건물 지었는데 철거라고 해도 철거 안 하고 버틴다 등등등.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다 등등등. 자, 이런 민사관계,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이제 행정소송, 민사법원, 행정법원, 별도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도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받은 영업 허가가 취소됐다. 나 이제 더 이상 영업 못하게 됐다. 억울하다. 도와달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정소송은 여기다 볼게요. 행정소송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행정소송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먼저 항고소송이 있고요. 항고소송. 다음으로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자, 기관소송은 기관들끼리 다투는 소송이에요. 서울시 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었다. 근데 서울시장은 그걸 거부한다. 근데 서울시 의회가 재의결을 하면은 어쩔 수 없냐? 그때 그 무상급식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또 다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소송을 우리가 기관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경우만 가능한 거고 법에 정해진 거 몇 개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민중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 다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민중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 권리를 가진 사람, 침해당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인이면 누구나 다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밖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민소송도 있는데 역시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봐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예요. 특히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항고소송은 저항한다. 자, 공권력 행사로부터 저항해서 나 좀 도와주죠. 국민을 구제해주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고소송이 국가의 권력적인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권력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세금 내야 될 사람들한테 나에게 세금 내라고 과세처분이 내려왔다. 이런 거, 이걸 다투는 소송, 이게 항고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항고소송은 크게 셋으로 나눠져요. 나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취소시켜달라. 그걸 취소소송. 자, 나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였다. 그 무효였다는 걸 확인해달라. 무효확인소송. 자, 다음에 내가 허가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허가를 거부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 부작위가 위법한 거 아니냐? 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항고 소송이 셋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서울경찰청장이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권력작용이죠.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서로 대등하게 협의해서 저기요 운전면허 취소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운전면허 취소. 그러면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게 취소, 무효확인소송. 그렇죠? 그리고 또 나한테 허가를 해달라, 특허를 달라 등등등. 자, 이렇게 이제 공권력 행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위공 행사소송.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고소송이.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뭐냐?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인데
자, 민사상 법률관계, 즉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고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면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끼리 야, 너 나한테 돈 줄 거 있는데 왜 돈 안 줘? 돈 내놔. 이런 거. 민사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 당사자가 국가야. 국가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야, 너 국가 나한테 수당 줄 거, 야간 수당 등등 수당 줄 거 있는데 왜 돈 안 줘? 돈 내놔. 돈 줘. 이거는 똑같은 돈 달라는 소송이지만 한쪽 당사자가 국가죠. 공법관계야. 이때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해고당했어. 나 해고당했다고? 억울한데 내가 계속 해고당하지 않고 해고가 무혐의를 확인해달라. 내가 계속 회사 직원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 민사소송. 자, 그런데 공무원이 당해퇴직당해서 잘렸어. 이때 공무원이 나는 억울하다. 내가 계속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이거는 성격은 똑같지만 한쪽은 사법관계, 한쪽은 공법관계. 따라서 공무원이 내가 여전히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도 우리 공부할 때 가끔 이렇게 언급이 되는 정도. 역시 중요한 거는 항고소송이고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를 자,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고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자, 구체적으로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고요. 자,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 밖에 이제 법률관계, 대등한 지위라든지 그런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국가가 한쪽 당사자이고 다른 한쪽이 국민인데 이때 사법관계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공법관계인 건 아니에요. 한쪽 당사자가 국가를 하더라도 그냥 행정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법관계예요. 그러면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때 소송은 뭘로 다툰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 국가와 그냥 국민, 갑과의 둘 관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만약 사법관계였다면 아무리 상대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여기 둘 사이의 관계가 공법관계였다면 그때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이제 갑이 국가에 대해서 야, 너 나한테 뭐 해줄 거 있잖아. 뭐 해줘. 근데 둘 사이가 사법관계였다면 민사소송으로 뭐 해줘 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공법관계였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강제의 가능성입니다. 자, 사법관계는 사인의 자력구제 안 됩니다. 내가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안 주네. 내가 쟤네 집 가서 물건 다 털어와야겠다.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뭐 주거침입부터 절도죄까지 다 처벌받아요. 사인의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의한 강제 집행만이 허용되죠. 그래서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다음에 그걸 집행부원으로 가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행법관계에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라더라.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하고 버티고 있다더라 등등등.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청이 대집행이나 강제징수 중 자력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관계에서도 특히나 뭐 권력적 관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데 공법관계 안에는 권력관계뿐 아니라 비권력관계도 있잖아요. 공법상 기약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공법관계다 얘기하면은 대부분 권력적 관계를 전제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권력적 관계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철거하겠는데 철거 안 하면은 대신 집행한 다음에 돈을 받아낸다.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은 강제로 돈을 받아낸다. 이런 것들. 공법관계는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법관계 중에서도 권력적 관계. 자, 손해전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법관계에서는 고의과실이 있다. 그럼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공법관계에서는요, 자, 손해가 발생했다.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자,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공권력 행사가 있는데 적법에 하지만 아무리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거기 고속도로 부지에 있는 토지의 그 부지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게 공권력 행사야. 근데 아무리 이게 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래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손실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겠지. 그게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점이 또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여러 면에서 공과관계와 사법관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와 이 국민과의 관계가 사법관계였다면 이때 국가가 잘못해서 돈을 물어줄 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한쪽이 국가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더라.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주체설입니다. 자, 법률관계 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하자라는 겁니다. 법률과 주체를 구별하자. 그래서 법률관계의 양쪽 당사자 중에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라면은 그때는 공법관계. 그렇지 않고 양쪽이 다 개인 사인이면은 그건 사법관계. 하지만 한쪽이 국가면은 그게 공법관계다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고 있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문제점이 있죠. 국고관계, 좁은 의미의 사법상의 논리, 국고관계, 요걸 설명하기 어렵죠.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인데도, 한쪽이 개인이고 한쪽이 국가인데도 분명히 둘 사이에 사법관계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견해에 의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 국가인데 어떻게 그게 사법관계가 되지? 요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주체설이에요. 자, 이거는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공법이고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하면 사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학설을 몇 개 살펴보는데 다 이론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하나씩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견해도 볼게요. 자, 성질설, 지배복종설이라고 합니다. 성질설, 지배설, 복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률관계가 불평등관계, 즉 지배복종관계에 있으면은 공법관계, 평등한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은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가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관계는 공법관계로 봐야 할 것이다. 자, 하지만 한쪽에 국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사인에 대해서 우월한 공권력 행사를 행사한 게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물건 사고 팔고 했다면은 그때는 이 국가와의 관계도 사법관계다라고 그런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관계도 친권관계와 같은 그런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법관계에서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대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존재하기도 해요. 역시 이 견해도 문제가 있는 견해고요. 다음으로 이익설입니다. 자,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 공법, 자, 사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 사법 이렇게 깔끔하게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공법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행정에 관한 법들들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법에도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 등등등. 그런 점을 또 반대로 사법에도 공익을 위해서 규율을 하는 부분들이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이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판례도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워낙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인 판례는 아까 봤던 자, 지배설, 복종설, 성질설과 유사한 입장을 주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만 항상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예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대법원까지 가봐야만 알아. 그때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그냥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제 판례 주의적인 입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했다. 자, 그러면은 사법행위,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면은 거기서 그거는 공법의 행위고 거기서 나오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냐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냐라고 구별을 해주고 있는 거, 이건 이제 대부분의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례가 성질설, 지배설, 복종설만 따르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것도 다 고려하면서 그때 조금씩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 자, 검토로 넘어갈게요. 판례 관련된 판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판례가 자, 일반 재산 대부 행위와 대부료 납입 고지 사건입니다. 자, 일반 재산이라는 거 행정 재산이 아니라고 했죠. 일반 재산은 행정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그걸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재산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이거 이제 개인끼리는 임대차, 임대해준다라고 하지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이런 걸 갖다 임대해줄 때는 대부해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부해주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임대해주면은 임대료를 받아야죠. 마찬가지로 대부해주면 대부료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료 내세요라고 납입고지하는 행위,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 잡종재산, 잡종은 뭔가요? 이게 옛날 판례라 그래요. 옛날 판례라 옛날 법에서는
일반 재산을 잡종 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국유 잡종 재산이 곧 국유 일반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 잡종 재산. 자, 국유 일반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잡종 재산,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쪽 당사자가 국가인데 자, 국가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고 있어. 근데 이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런 강제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유 일반 재산에 대해서 자, 대부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세요라고 이제 고지하는 거 역시 사법상의 이행 청구. 빨리 임대료 내세요라는 그런 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행정처분은 뭔가요? 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서는 간단히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 그걸 우리가 행정처분이구나라고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행정처분이고 세금 내라는 과세처분도 그런 것도 다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상은 계약일 뿐이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관계,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구별을 뭘로 판례가 봐주고 있습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구별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판례도 볼게요. 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입니다. 자,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빌려주고 팔고 하는 거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상의 계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걸 갖다가 계약을 맺지도 않고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걸렸다. 자, 그때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내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20%를 더 때립니다. 20%를 더 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만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징벌적 의미에서 그 이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라면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민사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고 그리고 강제집행에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련 법에서는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줘? 그러면은 민사법원 갈 필요 없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네가 직접 제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가면 돼. 강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변상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우월한 지위에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이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그게 바로 공권력 행사 행정처분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반 재산의 대부행위, 납부료, 납입고지 여기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라? 민사법원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라. 자, 여기처럼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어디로 가라?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그 얘기는 곧 민사소송 제기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서 해결하세요. 자, 정확히는 그중에서도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항고소송을 해결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판례를 쭉 보면은 사법관계와 법률 공법관계를 왜 구별합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에요. 재판이죠. 그래서 어느 법원으로 가서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행위나 대부료 납입고지 나한테 대부료 납입고지 100만 원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돈을 내라고 납입고지가 날라왔네. 이거 취소해달라. 그러면서 행정법원 가면은 잘못하셨습니다. 사법관계니까 민사법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상금 부과처분. 나한테 변상금 20%를 더 내래. 나 이거 돈 못 낼 거야. 나 이거 다툴 거야. 민사법원 가서 다투면 잘못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논의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검토입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종래의 견해 4개를 봤지만
다들 약점이 있죠. 그래서 모두 하나의 기준만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이제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봤다시피 대부분의 판례는 성질설의 입장에 따라 해결하는 게 좀 많긴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차를 봤는데 뭐 목차 크게 보시면은 목차가 먼저 1번 쟁점, 2번 학설, 자 3번 판례, 그리고 4번 검토, 이렇게 이제 목차를 봤습니다. 자, 목차가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쟁점은 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확하게 법에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딱 구별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법에 뭔가 빈틈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어렵다더라. 뭐는 공법관계고 뭐는 사법관계고 이렇게 딱 어디 뭐 다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법률들 다 살펴봐도 이 법은 공법이다, 이 법은 사법이다,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런 것들, 뭐가 문제다라는 거 그걸 써주는 게 쟁점입니다. 다투는 지점이 뭔지 그런 거 써주고요. 자, 다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즉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이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문제된다 써주고, 그 다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학설은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건 이렇게 구별하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견해예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견해를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유권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대법원 또는 헌법 관련된 쟁점이면은 헌법재판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유권 해석, 그걸 우리가 써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보다도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설을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를 딱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자, 검토는 학설도 여러 개가 있고 판례도 그 중에 하나의 입장 또는 뭐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학설과 판례를 쭉 살펴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거, 그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목차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다 싶어서 사례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쟁점, 학설, 판례, 검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학설, 판례, 검토를 쭉 봤던 거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에 관해서 학설 4개를 봤고, 그 다음은 판례 입장을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여러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끝나는 이런 검토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문제가 된다더라.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세금을 잘못 낸 경우입니다. 자,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 다시 내놔라. 왜? 내가 세금을 과하게 냈다. 1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200만 원 냈다. 또는 오납,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세금을 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내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라는 청구입니다. 자, 이 부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가는 나한테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잘못해서 세금을 받아갔어. 그러면은 국가가 나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통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학설 중에서 학자들이 한 50명이 있다. 자, 이 50명의 학자들 중에 여러 견해가 있겠죠. 4개의 견해가 있으면은 이 견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한 30명 돼. 여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여기 한 10명. 여기 견해 지지하는 사람들 5명. 여기 견해 지지하는 사람들 5명 등등 있으면은 이렇게 10명이나 5명이 지지하는 학설은 우리가 소수가 지지하는 학설이다. 그래서 소수설이다라고 불러주고요. 자, 3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학설, 첫 번째 학설을 우리가 다수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50명 중에 거의 한 49명이 이번에는 볼게요. 자, 2개의 견해가 있어. 1번, 2번 2개의 견해가 있는데 1번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49명,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명. 그럼 이 두 번째 견해는 극소수설, 아주 극소수설. 1번은요 다수인데 다수가 지지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설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견해가 통설이에요, 통설. 통설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내가 낸 세금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는 공법상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은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은 아니고요. 항고소송은 나한테 세금 내라고 과세처분이 내려오면은 이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게 항고소송이고, 지금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낸 돈을 내놔. 돈 내놔. 법률관계를 다투 쓰고 있죠.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넌 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자, 이 부분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아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눴는데 바로 이 당사자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 길게 얘기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 줄이면 그냥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당사자소송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입니다. 자, 돈 달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지만, 자, 그냥 개인끼리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법관계, 뭐 민법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되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돈 달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공법 때문에 생긴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많은 세법들 다 공법이에요. 공법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달라는 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 달라는 소송이더라도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극소수설의 입장이에요. 판례가 다릅니다. 판례는 됐다. 내가 낸 세금 돌려달라. 이것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상?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같은데 오늘 판례는 아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이거는 사법관계. 그러니까 법원은 어디로 가야 된다? 자, 당사자 소송이면은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법원으로 가야죠. 자, 사법관계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판례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에 대해서만큼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판례가 또 존재해요. 그런데 통설 입장에서는 드디어 판례가 정신 차렸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례도 얘기하고 있네. 라고 반기고 있지만 이런 판례 몇 개 빼고는 아직도 역시 여전히 우리 판례는 잘못 낸 돈을 돌려달라라는, 국가에 대해서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사법관계에 불과하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학자와 판례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볼게요. 자,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내가 낸 세금 돌려달라 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의 부당이득이 아니라 민사상, 사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따라서 공법상의 다툼이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겠지만은 이건 사법상의 다툼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자, 하지만 그 외에 당사자 소송이 맞다라고 봤던 게 이게 예외적인 판례죠. 부가가치세 환급세를 돌려달라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쭉 보면은, 자,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는 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돈 더 받았으면 무조건 돌려줘라고 그냥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더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은, 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판례가 접근했으면은 여전히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공법상 의무,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이제 당사자 소송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금 돌려달라라는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세요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통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역시 판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우리가 그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체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공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니까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다음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볼게요. 자, 이것도 통설과 판례가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통설은 국가배상법, 역시 한쪽 당사자가 국가죠. 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달라고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에게 돈을 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게 이제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자, 이 국가배상법은
행정주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다. 공법이 맞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노는 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공법관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통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돈 달라는 소송인데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 문제가 되면은 역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 하지만 판례는 다릅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법이다. 자, 국가배상법도 민법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민법에는 민사특별법들이 많죠.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도 그런 민법의 하나한 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도 사법이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하면은 그것도 역시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어디로 가서 제기해라?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판례는 다수설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통설이나 다수설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견해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저 견해가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그 견해가 타당하고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도 그 다수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판례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 싶으면 다수의 학자들이 그 판례를 지지하고 그럼 결국 다수설이 결국 판례와 또 입장이 같고 그래서 다수설 또는 통설과 판례 입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설이나 통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사례에서는 자세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까 봤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아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이 이렇게 달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판례를 볼게요.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자,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데 자, 이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이제 표현해주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통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자, 다만 이제 견해가 좀 대립하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니까 정보종합청사 건물, 뭐 경찰청 청사 건물, 경찰서 건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가서 그 경찰 목적이 아닌 데다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건물이 있는데 경찰청 건물 안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 구내 식당이 하나도 없어. 매점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경찰청 안에서 불편하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거기다가 식당 내줄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거기다 식당을 내고 싶다. 매점을 내고 싶다. 뭐 은행에서 와서 은행 안에다가 은행 하나 장소 하나 만들어 달라. 등등 이런 경우.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는 경찰 행정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경찰 행정과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그 건물, 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법, 자, 국가재산이라면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법들에서는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청사 건물이 1층에서 10층짜리인데 1층에서 9층까지를 다 식당으로 쓰고 뭐 옷가게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10층에서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렇죠? 전체 건물 중에 일부만 빌려주는 거야. 여기에 한해서만 사용 허가를 하도록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주가 그냥 다른 개인에게 내 건물 중에 1층을 뭐 식당으로 쓰시오라고 임대차 임대해 주는 거 아니냐. 사법상의 법률관계다.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반대로 뭐 경찰 청사 건물을 뭐 개인끼리 뭐 쓰듯이 함부로 빌려줄 수 있냐? 이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특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공권력 행사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관계다, 아니다, 공법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판례는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자체가 공권력 행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강학상 특허는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원래 없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특허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자, 공법관계인데 공법관계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나눠지죠. 공법관계가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눠지잖아. 자, 비권력관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간다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권력관계라면은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이라는 거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 자, 그래서 관련된 판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결론입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여러 학설을 종합하여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고, 왜냐하면 하나 학설만 취하면은 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런 걸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 법령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행정벌 이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등등. 또 잘못했을 때는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해준다더라, 손실보상을 해준다더라. 또 불만이 있는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더라. 이런 걸 규정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한쪽을 국가를 일방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공법관계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때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좋겠다 정도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법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 국가에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겠다 정도 언급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